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의 사진을 찍기로 했다. 500mm 망원 렌즈를 통해 본 문재인 후보의 얼굴. 추모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애써 울음을 참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평생 사람 얼굴만 관찰해온 나는 얼굴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생겼다. 이날 눈물을 훔치는 문재인의 슬픈 표정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닌 진심으로 보였다.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취임과 함께 수많은 걸림돌이 그의 앞에 놓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가슴 아픈 일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대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표를 넣기 위한 국민의당의 두 가지 악재랄까 그들의 실책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손학규 씨. 아직 토글로 안 들어갔나요? 인터뷰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 문재인 찍으면 김정은한테 먼저 간다. 제가 볼 때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진 게 학규성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 안철수 뭐라 그랬냐면 북한 김정은이 나를 두려워한대.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 전에 이제 문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차악론, 차악을 찍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 꽂히면 약간 삐진 사람처럼 계속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집착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어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전번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번 토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재인 후보에게 묻고 싶어 하는 바가 그건 거예요. 너 나더러 적폐 세력이라고 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묻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그 동일 맥락에서 조갑제나 뭐 이런 사람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 발언을 했다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적폐 세력으로 본 거가 문제다. 이 얘기를 한다면서 북한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당신은 종북입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묻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을 적폐라고 한 거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말싸움을 별로 안 해봤나 봐 살면서 이렇게 상대방 얘기에서 이렇게 탁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잘 못하고 자기가 원래 준비해왔던 말을 자기 얘기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싸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막 수세에 몰리고 막 이렇게 얼굴 시뻘개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좋게 얘기하고 차악으로 안철수 찍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으니까 김정은은 나를 두려워하는 고야로까지 이제 논리를 발전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웃기는 얘기가 돼버리고 이걸 제대로 평가하자면 김정은도 안철수는 사람 아닌 거 알아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상한 방식으로 변환시켜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미국 가라고 촉구해야 되나요? 일본 가라고 촉구해야 되나요? 중국 가라고 촉구해야 되나요? 북한 가라고 촉구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선이 되면 어디를 먼저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에 북한과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거죠. 제일 먼저 북한을 안 가면 가라고 해야 돼요. 지금. 맞아. 가서 지금 핵 문제 해결하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중국 가서 합의하고 사드 문제 합의하고 미국 가라. 이렇게 해야 될 판에 미친 이 한 나라의 그래도 어르신이었다는 우리 이 학교가 그러고 보니 이 3년 동안 신비한데 짱돌한데 안 맞은 사람이 이 사람이네. 한번 맞아봐야 돼. 우리 국민은 이구동성 북한을 먼저 가라고 문재인 또는 당선자한테 촉구해야 돼요. 그래야 한반도 긴장이 완화돼야 경제 살아나고 주식 올라가고 국민 경제 좋아진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들 떼거리로 몰려와서 돈 쓰고 이건데 이 손학규 톡으로 너무 오래 있었다니까 이 양반이 지금 짜증나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앱 깔아서요. 전국에 있는
호텔 예약해 보십시오. 몇 퍼센트 할인인 줄 아세요? 한 70% 할인되고 예, 있어요. 70%죠. 그래요? 27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자고 왔습니다. 호텔. 4성급 호텔에서. 그리고 지금 명동에 얼마나 수입이 적어진지 아세요? 그 노점상 있으신 분들이 60%가 죽었대요. 지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지금 소송으로 비화되고요. 국가가 보상해주게 생겼어요. 근데 손학규 지금 아직도 이 민주당 출신인 사람이 과거 종북파를 하겠다는 예, 거예요. 손학규 씨는 원상복귀한 것 같아요. 이 손학규 씨가 10년 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한나라당이 수구 보수 성향이 너무 세서 그거를 비판하고 탈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된 거예요. 색깔론을 손학규는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는 그 워싱턴 오리알 동기예요. 아, 그래요? 1999년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오리알 3인방이 동문 수학을 했는데 그 당시 그 3인방이 손학규, 홍준표, 이명박이거든. 이때부터 이제 미국 안에서부터 우정을 쌓아온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번에 이제 홍준표한테 저런 전과자라 그랬나 아무튼 뭐 법원에서 지금 형학 두고 있는 사람이 후보라니 참 깝깝하다 그러니까 아유 저 양반 그렇게 안 봤는데 토굴에나 다시 들어가지 말고 그냥 광명저택에 그냥 짜부라져 있으시라고 이게 막 설전을 벌이고 있는 단계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손학규는 너무 오래간만에 정치적인 복귀를 해가지고 감을 잃은 거야.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정치 스타일을 좀 그대로 들고 나와서 뭔가 도와준다고 찌쩍찌쩍 하고 있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고 그러니까 있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의 손학규네요. 어쨌건 손학규의 색깔론 정말 이런 걸 구태라고 하는 거고요. 적폐죠, 적폐. 그러면서 네. 이제 토론에서도 이제 주적 논쟁이 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뒤에 선 것도 여론 논쟁이 할지를 않았고 생각도 못했네. 진짜. 심지어 토굴에 너무 오래 있었다니까. 박지원이 문재인이 주적이라는 말을 못했다고 공세를 펴는 발언을 지금 오늘부터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토론 직후에. 지원이 형님은 노망기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더라고. 그렇죠. 그 대놓고 문재인이 당선돼야 된다 소리를 또 공개 발언을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또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골치가 아파요. 박지원 대표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박지원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박지원이 안철수의 표의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전라도당 이미지 때문에 TK나 PK 쪽에 보수표를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박지원이 사실상 주도하는 사실상의 실소 위주로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박지원이 거치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쟁탈전이 이게 무시 못하는 상태. 호남에서 표를 더 많이 얻거나 의미 있게 얻는 쪽이 사실은 민주개혁 세력의 그 적자라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호남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지역감정까지 서슴없이 지금 그것도 틀린 팩트로 문재인 당선 안 되면 대구 강물에서 빠져 죽겠다고 했다. 요거를 문재인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홍준표가 한 발언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 헷갈려 해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그건 이제 폐명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셜미디어 사회가 돼서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돼서 이게 기사화되는데요. 만약에요. 이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게 먹혀요. 지역에서는 그러네. 먹혀요. 먹히네. 이게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반복했지만 시골에 한번 다녀오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요. 예를 들면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사드를 문재인이 도입했다고 해요. 전라도 갔더니.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 사드 문재인 때문에 도입한다면 이렇게 무슨 소리 이게 누가 들었어요? 택시기사들이 그런데 전남 전북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그 후보를 물타기 해버려요. 근데 지금 이 색깔론이 먹히기에는 여러 가지 구도가 참 맞지가 않아요. 이게 1대1 진영 논리의 상태에서는 색깔론이 공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좀 먹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분지계의 상태에서 물고 물리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홍준표는 그 토론회 때 계속 저 당은 안철수의 저 당은 사실은 박지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기가 사실은 굉장히 종북
적인 곳이다. 저기가 과거에 대북 송금 그 문제로 박지원이 감옥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국민의당이 색깔은 초록색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뭔가 종북적인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열라 하고 있거든. 그런데 한편 그렇게 지목되고 있는 박지원 이 사람은 또 다니면서 거꾸로 색깔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다시금 문재인 후보를 놓고서 이 사람이 뭔가 북한 내지는 주적 이런 것을 표현을 안 했다.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막 상대방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나한테로 오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DJ를 직접 모셨던 박지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주적은. 왜냐하면 DJ 자신이 북한을 주적으로 지명을 안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색깔 농사에 공격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걸 계승한다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펼치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고요. 지금 박지원의 목표는 안철수의 당선이 아니에요. 호남 맹주로서의 국민의당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유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안철수는 죽어도 나는 끝까지 호남에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분이 그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깊어졌네요. 아우, 그러게.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지원 대표인가요? 대표죠. 네. 박지원 대표하고 어쨌든 개인 면담을 30분까지 해본 사람인데 어디서? 국회에서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분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김무성 반열에 오른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패널들은 아시죠? 지역감정 제일 싫어합니다. 호남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가 당선돼야 호남의 지분을 가져온단 말을 했어요. 맞아요. 지분 발언 있었어요. 지금 호남인들을 뭐 조수로 보는 겁니까? 내가 열받았다고요. 호남인들이 지분 몇 자리, 그 지분이 호남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치 몰입애들 정치 지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안철수가 돼야 된다. 저는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역감정 일으킨 놈은 동서를 막론하고 다 짱돌로 조사버릴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정 이야기 아까 우리 하셨는데요.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걸 버렸어요. 아까 DJ 얘기 나왔잖아요. 예. 뼛속까지 DJ이고 DJ 적자라고 자기 당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인간이 DJ를 골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한 방에 있는 거예요. 보냈는데요. 이게 홍준표 쓰레기 같은 애들이 합성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라도 폄훼 발언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박지원이 제거해라. 몸은 박지원, 얼굴은 안철수. 이 이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당이 호남 패권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표가 확장이 없을까봐 국민의당 내에서는 또 호남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서 전국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발판을 삼는다. 그러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을 발판으로 밟아서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호남을 대변하는 당인 거냐? 여기에서 또 호남 차별인 말이 또 재생산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호남에서 표를 얻어야 되고 그렇죠. 공천도 거기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남 편향적인 지역 감정 엄청 쏟아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토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안철수 표가 막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기 정체성까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의 딜레마인 거라. 지역 정당일 수밖에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호남 자민련 그렇죠. 형태로 네. 40%밖에 안 되는 더 정당인데. 소멸될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른 말을 같은 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북 송금 특검을 문재인이 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문재인은 북한을 주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자기 가치관 다 버려야 되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만 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것들아. 아니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박지원 씨 주적인 북한에 친히 방문하셔가지고 김정일과 환하게 웃으면서 주적의 수계와 악수를 하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또 북한에 송금한 것 때문에 지검에서 처벌받았죠. 아니 주적한테 돈을 보냈네. 이건 완전히 이건 국가보안법으로 다 써야 되는 건데. 어제 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우리 방송에 나왔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스탠스,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 지역감정의 최대 피해자가 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가진 능력이든 사회적, 세계적 위치 등을 떠나서 지역감정과 색관론의 가장 엄중한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호남당 만들어가지고 호남 홀대론 같은 걸로 정치적으로 살아난 자들. 그래서 분당에 나가서 호남당 만들려고 할 때부터 저는 국민의당 야당으로 안 봐요. 정말 진정한 적폐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의 정책성도 버려버렸어요.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가 50% 가까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퍼센트지가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30% 중반대에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쪽이. 뭐 50% 가까이가 아니고요.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60% 육박해요. 57.9, 안철수 27.4. 그러니까 50 후반대 때 20대 중반대로 호남이 버린 거예요, 안철수. 분위기 좋을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 정도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실제로 유세 현장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영상 자료들을 보니까 심각하더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에 드러나고 있는 거고 호남 분들은 듣기 좋아 전략적 투표지 사실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찍는 것이 올바른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 떠나지 집도끼 다 잃는 상황이 되지 안철수는 최종 대선에서 20% 득표가 넘기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네 번째에 박지원이 잘못한 게 뭐냐면 좌파 논쟁에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촛불에서의 적폐 청산의 대선이잖아요. 촛불 대선이라고도 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적폐를 청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선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적폐를 청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꿈이 담겨진 투표 한 장 한 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정당이 촛불에 계승을 했다라는 정당이 좌파 우파 논쟁에 합류해버렸어요. 저희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은요 좌파 우파 논쟁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두고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념 논쟁의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적폐를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반도 그다음에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 때문에 지금 일자리 창출 이게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의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정치사 쪽에 내온 어떤 성취 같은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적에 꼽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진영 논리, 확고한 1대1의 진영 논리에 틈을 내서 어찌됐든 다당제적인 구도를 가져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과거 굉장히 올드한 방식의 지금 이념 논쟁 이런 것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방식을 좀 방지하는 그런 그 3자 구도의 양태를 만들어낸 것 이거는 참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자신들의 어떤 의의랄까 존재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진영 논리로부터 벗어난 어떤 자신들이 얘기해왔던 참신한 새정치 이런 어떤 통합의 문제 이런 것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지금 행태에 놓여진 거예요. 안철수는 끊임없이 사실은 뭐 통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순전히 그 적폐 논쟁으로 나를 몰아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그 진영 논리로부터 나는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노선으로 새 정치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내에 엇박자가 나면서 박지원은 예전에 그것도 너무 웃겨. 한 가지만 해야지. 이쪽 편에서 너 왜 주적이라고 얘기 안 해. 또 이쪽에 가가지고는 또 이런 논쟁.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진영 논리를 재생산하는 구조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이 네. 이건 스스로 말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토론에서도 적폐 세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적폐 세력을 찍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성의 토대가 안 된 민심의 기반을 두고 선거를 하려다 보니 적폐 세력들을 찍었던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철수 자체가 뭐 태생적으로 저는 뭐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이 사람은 민주 쪽 사람은 아니구나 결이 이렇게 느껴서 이건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그쪽에 표를 얻고자 하니 적폐 자체를 찍었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적폐로 돌아가는 거지. 안철수는 민주 쪽을 가장한 사실은 보수, 수구 세력의 후보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캠프가 그렇다. 북한 주정론이라든지 색깔론이라든지 지역 감정은 꺼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슈를 무화시켜 버려야 되는 거지. 원래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렇지. 여러분 새 정치에 주목해 주세요. 새 정치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롭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진영 논리 안으로 다시금 자기 자신을 그 안으로 가서 분해시켜 버리는 식이 돼버린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정책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미세먼지 이야기인데요. 자, 후보들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라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시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세먼지 얘기하면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가면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지배력과 어떤 레버리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차차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화력발전소 같은 것만 제대로 지금 더 짓지 않고 있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을 하더라도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경보 미세먼지의 수치를 알려주는 그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제대로 안 알리고 있죠. 제대로 안 알리고 있고 국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한 200일 이상이 사실은 이 공기 질이 너무 나쁜 상태여서 사실 그거를 다 알려주면 국민들이 충격에 빠질까봐 알리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다 까야 된다. 확실하게 까고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판을 짜야 된다. 자, 다음 우리 송 작가님. 중국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가 발표한 세계에서 스모그 제일 심한 도시 1, 2, 3위. 1위가 서울, 2위가 인천, 3위가 베이징입니다. 미치겠다. 우리가 이제 은메달. 중국을 이겼어요? 중국을 이겼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와, 양궁이야 이거?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수치가 200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50 이상이면 외국에서는 외출도 안 합니다. 근데 200이 넘는 미세먼지 수치가 200일 이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휴. 미세먼지에 5년 노출되면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미세먼지에는 초미세먼지 비중이 70%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방사선 수치가 가장 높은 전 세계 미세먼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중에 아주 악질 미세먼지를 보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을 말하라 그랬더니 대책 없음?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셀 거냐고. 없댔잖아요. 없다니까. 신비님도 짝한 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지. 로봇셀을 만들어서 하늘에 수천 마리의 로봇을 날려서 모든 공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36조만 밀어주십시오.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야. 현실적인데요? 로봇 물고기의 이유. 하늘 나는 로봇셀.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드론을, 아니, 그 방법이 돼요. 드론을 이용한 공중에서의 집중적인 살포 내지는 포집 같은 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밀겠습니다, 나. 그래서 30조를 내가 시키갈 수가 있는 거야. 벌써 지지세력 뜨잖아. 지지세력 뜨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쳐보겠다는 아니, 생각하고 있어. 이 그 사람. 대표적인 게 타워 세우겠다는 거였잖아요. 안철수가 그거 검토해 보겠다고. 예. 밖에 갔다가 에어컨 트는 짓거리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그다음에 명정님 저를 지지해 주시면, 벌써 빙이 됐어. 네, 저를 지지해 주시면, 첫 번째, 화력발전소를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조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로 100% 전환을 하고 핵발전소도
단기적으로 30년 계획을 세워서 완전 없애겠습니다. 10년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양희원 형님은. 그러면 제가 좀 더 보수적이라. 두 번째, 서울과 인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미세먼지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연료 문제, 에너지 문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도시가스, 등유, 경유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난방 문제. 난방 문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풍력과 조력과 태양광으로 100% 대처할 수 있게 10년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요. 두 번째, 자동차. 화석연료를 때우는 자동차의 도심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도심 통행세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통행세와 주차료를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웬만큼 하고 있는 정책들 아니에요. 왜 남의 정책을 카피하세요? 하고 있는 거를. 펴 떨어집니다. DJ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이 아젠다가 안철수나 문재인 후보가 뭔가 정책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정책 중에 복지도 꽤 있지만 사실 미세먼지 공약은 아젠다가 될 수 있는데요.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심각한데 방법이 사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나오고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래요.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뭐 다 여타 후보도 그런 건데 석탄 발전소 줄이겠다. 그것도 맞는 거고 중국 외교를 다 웬만한 후보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외교로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야. 그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미세먼지를 우리 외교로 잡겠다? 중국도 지금 하고 싶을 텐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차라리 그 부분은 그 우리 서해 황해 쪽 그쪽에 배타적 경계수역 경계면에 신비님이 말씀하신 로봇 새를 띄워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방법이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거대적인 공약이 아니고 작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실내 체육관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외부에 노출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공기청정기를 대량 배포한다라든지 예보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날은 외부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학교 같은 데는 아예 수업을 강제로라도 실외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지연 말단적인 이런 공약들밖에 못 내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삶의 질에 있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이 좀 심하다고 하니까 안철수 같은 무리한 공약이 나왔던 거예요. 프리존타워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무식한 공약입니다. 사실이요. 이 환경단체들 다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휘발유를요. 디젤값 이하로 낮춰버리면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디젤차를 줄여가면 돼요. 미세먼지.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10조 누가 남았다고 했죠. 연간 10조에서 5년간 50조를 투자하면요. 태양광으로요. 모두 화석 발전소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하면요. 50% 이상 감축됩니다. 미세먼지. 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휘발유 가격에 지금 약 400원 정도에서 600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보세요. 4,500cc 이상은 지원 안 해. 부자니까 4,500cc 이상 놔두고 4,500cc 이하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휘발유 가격을 디젤 가격 이하로 낮춰버리면요. 디젤차 없어집니다. 미국의 미국에는 4,500cc도 다 디젤차입니다. 7,000cc도 미국은 휘발유차예요. 지금 외제차 수입하는 거 있죠. 4,500cc 다 휘발유차예요. 유럽차들이. 그런데 이 휘발유차를 활성화시켜버리면 디젤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에 안 좋은 거 없앨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국민 홍보가 돼야 돼요. 찌라시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온 게 아니다. 사기치지 마라.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때 그것 때문에 악플 엄청 시달렸어. 그럼요. 네가 중국 아무리 친중이라고 해도 어떻게 중국 거를 아니라고 하냐. 우리나라 문제가 사실상 지금 대선 캠프들도 50%는 우리나라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에서도 서울상공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그 지도를 작성한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중국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초미세먼지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사실은 충청권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들 당진? 태안 서안 이쪽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이명박 정부 때 집중적으로 세워져서 가동이 강화된 이후로 나타난 증상인 거고요. 이게 한 가지 팁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부의 의지예요. 정치권의 의지인 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인류의 기술이 어디까지가 있냐면 투명한 유리창 안에 투명도를 방해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 기술력까지 왔어요.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거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는 의무적으로
정부 지원하에 태양광 발전이 되는 유리를 끼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법제화를 하면 우리가 뭐 땅이 좁은데 언제 다 패널을 까느냐 뭐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인류의 기술이 태양광 집전기라고 하죠. 그게 효율이 50%가 분기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42%까지 왔어요. 조금만 투자하면요. 이 부분 대박 납니다. 태양광. 이미 네. 독일 부분에서는 그걸 넘었죠. 예. 독일에서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자, 어쨌든 굉장히 복지라든지 색깔론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약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는 이런 거 안 할걸? 거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관심 없어. 근데 우리가 준표를 불러주면 줄수록 준표한테 유리하거든. 근데 준표를 지워. 박준표예요. 박준표. 원래 이름이 판표였었어요. 반표. 쉬어가면서 뭐 주말도 되고 그러니까 강아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뭐 대선판에 왜 강아지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애견 인구나 애묘 인구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한 두세 집 걸로 한 집은 반려동물 키우는 거죠. 바꿔요. 근데 최근에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반려동물 행사장에 가가지고 강아지 하나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데 강아지 표정이 완전히 그 천국에 누워있는 듯한 저게 비결이 뭐냐.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찡찡이, 뭉치, 마루, 지순이 이렇게 고양이하고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3마리 이렇게를 같이 키운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세대가 늘어나더라고요. 신기하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이 부분. 그랬더니, 개는 바닥에서 논대요. 근데 고양이는 위에서 놀잖아. 3차원. 그래서 3차원. 타워가 있어. 예, 타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캣타워. 네. 그 강아지를 자세히 봤더니 이제 이게 강아지라고 쳐요. 문재인 후보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다루는 법 중에 이제 물론 강아지 성격에 따라서는 남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는 강아지도 있는데. 그렇죠. 네. 보이잖아. 굉장히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를 보면 이렇게 남자분들 혹시 병원에서 이제 자기 자녀분 낳았을 때 애기 안는 의사들이나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안으라고. 그럴 때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몸 전체를 안아야지 실제로 막 상체만 들고 이렇게 흔든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화내. 예, 강아지들도 이런 식으로 엉덩이와 몸치를 다 받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이뻐하는데 그렇지.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인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기대의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식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잘생겼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뭐 또 이미지 정치의 폐해이기 때문에 뭐 과히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어떤 사진 한 장은 와 진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진이 그 개가 완전히 뿅 맞은 것 같은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온몸이다 이렇게 막 맥이 풀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그게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게 낯선 개라면서요. 그러니까 남이 개야 남이 개. 난 처음 만난 게.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정말 손은 약손인개비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나도 그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다. 그래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왜 그게 제가 이제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서 그 사진이 훨씬 더 뭐 우호적으로 보인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대선 때에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뭐냐면 동물 공약, 뭐 동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2005년도 때에 그 어떤 매우 가까운 어떤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었을 때에 뭐 정책 할 거 없으면은 이 동물권 정책 좀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막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직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좋은데 그거에 누가 그렇게까지 호응을 하겠느냐. 그게 2005년도였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 지난 그 국회의원 중에 장하나 의원이 동물권 관련된 것을 하느라고 상당히 이제 애를 많이 썼죠. 하지만 그것도 전체의 어떤 호응을 받는다기보다는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장하나 의원 잘하는 여러 개 중에 지금 동물권 공약도 있고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또 녹색당에서 이 동물권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총선에서 이제 거의 빛을 보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애초 시작은 이미지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동물권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전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죠. 게다가 박근혜 관련해서 개를 놓고 나왔다.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지만 심지어 지가 키우던 개한테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식의 여론이 돈 것도 나는 앞으로 이 유기묘를 줄이는 문제, 식용개를 없애는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동물복지의 차원에서 이 얘기는 훨씬 더 많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박근혜는 욕하지 마십시오. 왜? 감옥에 갈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돗개 그런 잠깐 거였구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욕하지 마시고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는 용어가 이제 마약 방석이에요. 마약 방석이 뭐냐면은 특정 상표 이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애견 애묘 용품점에 가면은 파는 방석인데 되게 부드럽고 되게 폭신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잠을 되게 마약처럼 거기만 찾게 된다라고 해서 마약 방석인데 그렇구나. 문재인 마약 방석 설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동물에 대한 얘기도 가끔씩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물농장에 나왔던 강아지 생산 공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강아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되게 잘못된 분야가 강아지를 유기하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요. 강아지를 등급 매겨서 비싼 강아지 과시하듯이 몰고 키우면서도 강아지를 실제로 부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강아지가 또 소모품인 것처럼 대하거나 요즘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 분 중에서도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봐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획기적으로 줄어서 요즘 최근에 개고기 드셔보신 분 없지? 저는 원래 안 먹어요. 이게 사실상 사문화돼 가고 있는 문화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거대 담론적인 이슈들이 묻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동물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번 대선 때 동물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요. 예전에 왜 삼김 시대 때 그때 선거 포스터를 보면 애를 안고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었어요. 기억나세요? 소녀를 안고 나와서 찍었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있었고 남자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왔던 노태우 후보도 있었고 뭐 등등이 있었죠. 근데 명박이는 뽀뽀하려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포스터에서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걸로써 어린이가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개를 뭐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개가 너무나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야말로 누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지요 같은 이야기가 어떤 애견인들 사이에서는 공감처럼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 양반이 문재인 팬심 생겼네.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아까 뭐 팬심이라기보다 이거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를 한참 발전시키기 좋은 기회가 됐고 시기가 적절했어요. 지금 1000만 시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반려견 인구가 굉장히 좋은 시기에 적절한 의제를 던져서 굉장히 좋은 팁 하나만 드리자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려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좀 소심해요. 주인밖에 몰라. 그럴 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강아지를 끌고 나가면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강아지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금방 알아요. 유심하게 예쁘다는 표정으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수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나 키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확실해요. 대부분 물어보면 강아지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길거리를 강아지가 지나가면 한 번쯤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쳐다봐주면 눈이 딱 맞지. 주인이 되게 으쓱해지는 게 있어. 예쁜 표정으로 맞아요. 보면. 우리 개 이뻐하는구나. 근데 이제 꼬맹이들이 공원 같은 데 가면 강아지 만져보겠다고 와요. 근데 그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나 안 키우시는 분들도 말아두셔야 될 게 키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안 키우는 분도 마찬가지고 주인한테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만져도 만져봐도 되냐고. 돼요? 안 그러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라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 약자 이야기도 하지만 강아지도 약자 중에 약자란 말이에요. 그럼요. 자기 방을 죽일 수밖에 없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손이 쓱 들어오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에티켓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남의 강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만지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양해를 구한테 물어보는 거고 강아지 자유롭게 끌고 다니는 줄 있잖아요. 늘어나는 거. 요거 끌고 가는데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냄새 맡으려고 가죠.
무는 강아지 주인은 절대 다가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놀라실 필요도 없어. 이 강아지는 절대 물 강아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회적 에티켓도 서로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요, 길거리에 똥 같은 거 치울 도구 들고 나가서 들어서 다 버리기 때문에 강아지도 혐오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나온 공약 중에 강아지를 이제 산책시키기 좋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런 공간, 공원, 이런 것을 좀 마련하겠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죠. 예전에 이제 저는 강아지 키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파트, 이런 데에 그 놀이터, 있잖아요. 근데 그 놀이터에 보면 개 산책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X 쳐져 있는 그런 놀이터나 공원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애들이 많은데 모래 같은 데에다 개똥을 이렇게 싸게 되면은 오염도 되고 해서 안 돼. 무조건 이렇게만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해서 개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 산책을 시켜야 되나 또는 뭐 또 개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만한 그런 것도 너무 없고 그리고 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다 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되게 좋고 어쨌든 지금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동물권 관련된 이야기하고 이 여성주의 이슈가 정말 그 토론에서 설거지 안 한다는 소리를 그따위로 할 수 있어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홍준표 설거지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설거지법. 제가 예전에 그 강아지를 키울 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강아지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러면서 산책도 주로 여성들의 몫인 경우가 많아요. 비교적 남자들 출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제가 매일 데리고 나갔었어요. 산책을.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저한테 막 하트를 날리는 거야. 같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남자가 됐구나 하니까 얼마나 신기한 거야. 막 다 아줌마들인데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과 길거리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나가면 아가씨들이 꼬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많은 동네의 여성분들과 편안한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데리고 나가는 어떤 뭐랄까 지역사회 제비, 지역사회 선수들이 많이 강아지를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문재인 후보의 동물 공약, 반려동물 5대 공약, 동물 의료 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이거 너무 중요해. 지원센터 건립, 그다음에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확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동물에 대한 공약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가축들. 가축 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 질병 공제제도 도입한답니다. 그리고 비싸서 그렇구나. 구제역 같은 경우.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 이런 게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려동물 3대 원칙 발표를 했는데 생명 존중, 키우는 자의 권리와 의무 명확화,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등 이게 3대 원칙이 디테일이 기본 철학이 애매해. 그거는 기본 철학이죠, 반려견. 그 세 가지 기본 정책이라고 내놓는 거는 회사에서 보통 일반 회사나 공장에서 제품 품질 관리할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디테일이 없고요. 이제 그게 선언적인 의미만인데. 디테일은 이런 식인 거예요. 깊이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도 비슷해. 반려동물 학대 금지 규정 강화, 반려동물 치료 수가, 합리적 결정 체제 구축, 의료 분쟁 시 책임과 보상 명확화, 분양 또는 입양 피해 구제 장치 강화, 반려동물 인식 장치 마련 제도 강화 이런 식이거든요. 통제 쪽에 강화시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복지라기보다는 저는 차별점이 좀 있다고 봐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거고. 통제 이쪽을 그쪽으로 강화시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고뇌가 없었다. 그렇죠. 마음속에 없는데 없었다. 억지로 이제 내놔야 하는 느낌이고요. 되니까. 심상정 후보 한번 볼까요? 헌법의 동물권 명시. 헌법에. 네. 그래서 동물복지 5대 공약이 뭐냐면은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공공기관 월 1회 채식 식단 제공, 동물 화장장 규제 강화. 두 번째가 재밌잖아요. 공공기관의 월 1회 채식 식단 제공해서 그러니까 육식을 좀 줄이자 이런 거예요. 좋은 얘기네요. 다음에 동물 화장장 규제를 강화하고요. 참여용 동물 의료보험 도입하고요. 동물 복지 주간을 설정한대요. 인식교육을 좀 시켜주자 이거죠. 이번 주간은 동물 복지이기 때문에 학대를 하더라도 좀 덜하자 이런 거. 캠페인을 하는 그렇죠. 거죠.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공업 및 공공기관 옥상의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동물병원 내장형 일원화, 외장형 폐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좀 약간 그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조금 더 디테일이 강한 것 같고요. 게다가 네. 이제 마인드가 좀 다른 거예요. 동물 보호가 아니라 동물 복지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헌법에도 그런 규정을 넣는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안철수 캠프 쪽의 공약이 보호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근데 동물 복지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동물의 관점인 거예요. 동물의 입장. 그러니까 동물을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개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개의 입장에 그 관점에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마인드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못 살겠는데 개가 중요하실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들에 대해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같이 가자는 저는 이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 복지에도 좀 관심을 좀 갖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누가 잘할 것 같냐라는 기준도 한번 후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EBS에 보면은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론 뭐 TV 동물농장 뭐 이런 등등의 동물 관련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EBS인 만큼 굉장히 교육적인 게 중요한 건데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보면 문제 행동을 하는 개들의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행동을 교정하는 법을 주인에게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비슷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개주인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못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져야 되겠다. 저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까 문재인 그 캠프에 있었던 그런 식의 어떤 인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뭔가를 좀 아는데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보통 서울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고향 내려가 살기 쉽지 않아요. 문재인 후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런 저는 먹가정 마인드가 있는데 그분들은요 도시에서 키우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이 최적이 바로 그런 데거든. 제일 행복한 네. 개겠다. 지금도 그거 공격하고 있잖아요. 또 아방궁 공격을 하고 있어. 뭐 800평이 내면에 시골이고 당연히 뭐 텃밭이 있고. 근데 거기서 키우는 게 동물한테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보다. 좋겠어. 근데 그렇게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강아지 키우는 나와 강아지 안 키우는 찌라시, 신비 이 두 양반은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키워본 사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유, 지겹다. 자, 문재인 후보의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유기견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기견을 어떻게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됐는지 야생견에 가깝던 지순이라는 개가 자기 집 개하고 이렇게 엮어져 갖고 이제 그 새끼들을 낳아서 키우게 된 사연들이 있는데요. 나 엄청 감동적이고 재밌는 동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유기견 이야기를 문재인의 유기견 이야기를 검색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는 개를 안고 찍은 사진 같은 거를 포스터로 쓰는 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 정치인들은 꾸역꾸역 앉아가지고요. 아직도 부풍하고 지역감정 위반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표가 안 돼. 별로 관심 없다가도 헐 나는 민주당 별로였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예견 내묘인이었어? 요 느낌만으로 표가 생긴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 디테일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몇 안 되는 표가 상당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아마도 예. 맑고 착한 세제 쑥. 옷에 남은 화학 합성 세제가 피부를 통과해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내가 트러블 많은 민감한 피부일까?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소중한 내 아기 옷과 이불에 남은 유해 성분 때문에 걱정하신 적이 있나요? 식물성 세제가 피부 자극은 적지만 때가 잘 안 빠져 불편하신가요? 브라운 운동 방식으로 최강의 세척력, 식물 발효 추출물로 순한 부드러움, 유해물질 넣지 않은 자연주의 강력한 세척 방식, 브라운 운동을 알아보세요. 자연엔 맑고 내 몸엔 착한 고농축 맑고 착한 세제 쑥. 포털에서 맑고 착한 세제 쑥을 검색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는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님. 안녕하세요, 플라워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님.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낮에 좀 덥네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제 선블럭? 네. 그 꼭 발라야 되겠고 선글라스는 정말 이제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일교차가 정말 크긴 해요. 너무 심하던데요. 요즘에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낮에는 약간 가볍게 입고 저녁에는 뭐 스카프 하나 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카프만으로는 못 견디겠고요. 저는 겉옷을 좀 잠바나 뭐 외투를 좀 입어야 돼요.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크다는 거. 제가 나이가 드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날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감기도 좀 잦고 그런 것 같아. 갑자기 방을 바꾸신 우리의 그녀는 괜찮으실까 모르겠어요. 맨날 감기 달고 살걸요? 아직도 당신은 국왕의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아, 그런가? 거기서 특별 대접 받는 여왕? 그렇지, 독방인데 호텔급이라며. 감옥이 호텔급이면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서 그녀를 보고 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제 군주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과거에 그랬죠. 뭐 박정희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이란다 벌써. 큰일 났다. 김대중 대통령 그 두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로 누리고 살았죠. 그래서 왜 우리는 아직도 좀 이렇게 태극기 하셨던 그분들은 특히 또 울시던 분도 계셨잖아. 마마 못 지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고 저는 쇼킹해갖고요. 정말 욕 나오더라. 정말. 그래서 외국에 아직도 그렇게 우리는 솔직히 별로 잘 몰랐는데 왕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영국. 그렇죠. 영국, 그 다음에 그레이스 켈리 때문에 모나코. 모나코. 근데 그 모나코가, 난 그레이스 켈리가 왜 굉장히 예쁘고, 정말. 미국 영화배우 출신이니까. 영화배우 출신이니까 너무 예뻐서, 그리고 그때 그 결혼식이 거의 세계 결혼식이어서 굉장히 행복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모나코의 왕자가, 모나코가 굉장히 작은 나라래요. 그래서 관광 산업을 하고 싶어서, 특별히 영화 배우 중에서 스타 배우 중에서 그쵸. 공주를 골랐던 거예요. 왕비를.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마릴린 monroe나 진압 롤러 브리지다 중에서도 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레이스 켈리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아기 엄마로는 괜찮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를 선택을 했대. 그래서 결혼을 했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관광에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불화설도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별로 뭐 홍보 효과가 없어지자 아예 그 나라에서는 그 여자 영화도 못 틀겠대. 어머, 너무 심했지. 이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탐 크루즈 옛날에 부인이었던 니콜 키드먼이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영화가 나왔었어요. 외국인 의사 사랑해서 그 남자 이렇게 뭐 궁예도 좀 드리고 했던 그런 영화 저도 봤어요. 네. 그랬는데 솔직히 그 여자는 차 사고로 죽었대요. 네, 근데 웃기는 건 다이애나 비도 차 사고로 죽었잖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왕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건 솔직히 다이애나 왕비 그 왕세자비였죠. 그때는 그쵸. 그 여자 그다음에 그레이스 켈리. 근데 왕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꽤 많았어. 유럽 국가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도 많은데 일단 우리는 뭐 유럽 그다음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네덜란드 튤립의 나라 거기도 근데 지금 현재 여왕이에요. 네덜란드, 덴마크 거기도 입헌 군주제예요.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지금 현재 그다음에 벨기에도
국왕이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보통은 왕이라 그러면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얼굴만 내미는 이런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적시자 회장까지 역임하셨대요. 제가 또 그쪽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맞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노벨상을 주는 스웨덴. 스웨덴도인데 노벨상하고 음악의 노벨상이랑 폴라 음악상을 항상 이 국왕이 수여를 한대. 근데 폴라 음악상이 우리가 유명한 아바의 곡을 만든 회사가 폴라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유명한 음악가들한테 상을 주기로 했대. 그래서 노벨상도 왜 그렇고, 그쵸. 폴라상도 그렇고, 뭐 국립음악원 이런 데서 수여를 한대. 굉장히 기분은 좋을 것 같아. 아시아국가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네. 일단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모나코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고 이제 아시아는 여기는 왕들의 이름이 너무 길어. 최고 긴 사람이 말레이시아 국왕이었어.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잘 들어봐요. 케다르즈 압둘 할림 무아드잠 사케다르즈 술탄. 그 이름이야? 우리 김수완 뭐 이런 것처럼 긴 이름이야. 웬일이야. 아 진짜. 그다음에 여기 국왕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네, 정책 맞아요. 석사도 했는데 유명해진 게 평민하고 결혼했대요. 2011년에. 너무 굉장히 괜찮은 살기 좋은 나라, 되게 사람들이, 네. 국가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 나라죠. 네. 그게 그리고 부탄이죠. 왕궁을 버리고 똑같이 서민처럼 자잖아요. 맞아. 잠잘 때 이럴 때 생활하는 공간이 되게 멋진 분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아시아 쪽에서는 특히 자기 아버지를 자기 스스로가 쿠데타를 해서 이제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면서 전제군주였다가 입헌군주제로 바꾸는 왕들도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바레인의 왕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된 것도 있고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도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웃기는 건 이 둘 다 영국의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왜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부시한테 신발 탁 던진 나라. 던진 그 방송. 알자지라 방송. 네. 그 방송에 그때 그 기자한테 상을 주기로 한 왕이 카타르 왕. 근데 그 재밌네요. 알자지라 방송은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축출했는데 그래놓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정치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뭔지 자기도 이렇게 왜 죽지 않고 바로 이제 물려주기는 했는데 알자지라 방송이 나는 그래서 알자지라의 기자가 그때 무슨 나 신발 던진 거밖에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아프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이 막 있어서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미국이 왜 그런 말 많이 듣잖아. 전쟁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솔직히 지금 우리의 그 트럼프도 조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갔을 때 신발을 탁 던지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라크의 선물이자 작별 키스다 이 개자식아. 한쪽을 던지고 그다음 나머지 한쪽을 딱 던지면서 이건 미망인들과 고아 그리고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다. 멋있는데? 그렇게 신발을 2개 던졌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말 우리 뭐야 반미의 상징 뭐 이렇게 돼버렸대. 근데 그게 궁금해. 우리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 그렇게 막 하면 그 완전 블랙리스트잖아. 밥 먹고 살까? 탄기국에서 난리 나요. 탄기국. 없애지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래야죠.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왜 왕, 공주 이런 거.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왕족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왕비가 되려면 간택이 내려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왜 그 간택 그것도 괴로운 건 만약에 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본선 진출을 하잖아. 한 2명, 3명. 그 중에 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결혼도 못한대 평생. 그렇죠. 못해요. 이게 거기서 떨어져도 일단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간택 단자가 집에 와. 시집을 갈 거야? 미쳤어요. 미쳤어요, 진짜. 아니, 그 궁에서 갇혀서 어떻게 살라고. 아니, 왕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근데 가정이 되게 웃기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과연 우리가 아주 양가집의 딸이야. 그런데 그런 간택이 내려와. 그럼 엄마, 아버지, 제발 따라.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가라. 이러면 내가 모를 텐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전제군주제 국가이거나 만약에 그렇잖아요. 영국도 평민하고 그렇지, 왕자랑 그렇지. 결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그런 간택이 내려와서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못 살지 당연히. 지금 이 자유로운 거를 버리고. 그거 말고 지금 자유로우면 왕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잖아. 멋있다 말이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 보고 지금 이 상태에서 평민처럼 만나는 왜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왕족을 만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왕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공유 정도 생겼다. 공유? 아하. 공유는 좀 생각해 볼 만해. 근데 왜 이게 궁에 들어가서 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 힘든 그걸 택할 것인가? 물론 집 뒤에서 음모를 하면서 아버지의 세력을 위해서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별님은 간대잖아요. 저요? 부모님들이 우리 집안을 살기 위해서 가라 그러면 간다며. 이게 과거에 태어났다면 생각해 볼 만한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 공유라니까? 과거의 공유? 지금 공유. 지금 공유? 그건 생각해 볼 만하다니까. 왜 이래 또 두 번 말하게 만들어. 불꽃님이는? 글쎄요. 공유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을 뭐 대입을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공유라니까 심쿵한 게. 그 고운이 데려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고운이? 그러면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만약에 공유는 뭐 집안 때문에 국무총리 집안의 딸하고 일단 결혼은 했어. 정략 결혼을 했어. 그런데 공유가 널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두 번째로 와라. 첩으로. 뭐 후궁이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 정도면 어떡할래요? 언니 지금 질문이요. 참 대답하기 참. 아니, 이거는 여자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왕이라 그러니까 나 생각이 나서.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왕을 떠나서 괜찮은 분인데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정말 괜찮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미 기혼자야. 기혼자인데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만약에 세컨드로 해도 좋다. 막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정말 꽃님이요? 어머, 무슨 드라마였어? 드라마가 아니고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손석희. 뭐냐? 왜 그 정도면 그치예요. 저는 볼 때마다 심쿵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외국 배우 중엔 조지 클루니. 그렇구나. 난 정말 그 배우가 너무 섹시한 것 같아. 근데 왕 얘기에다가 조지 클루니까지 왜 갔어? 아니, 지금 배우 중에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렇잖아. 우리 별님이는 어떡할래요? 만약에 공유야, 정략 결혼한 여자는 있어. 전 안 해요. 그냥 단호해요, 굉장히. 난 내가 오너가 아니면 싫어. 네. 걔를 쫓아내, 그럼. 그렇잖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장희빈. 쫓아내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아시아 국가에서 언니가 아까 말했듯이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왕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도 왕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수많은 왕들이 서로 뭐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그 진짜 대단한 음모론이 아니지, 음모를 통해서 이제는 왕권을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 이어졌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굉장히 정권을 휘두르는 왕이 지금 이 나라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일단 지금 503호 있잖아요. 그분이 503번? 503번, 503호랜다. 503번이 지금 보이지 않는 왕권을 휘두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착각을 했었죠. 그리고 솔직히는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떠받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도 못했고 받아 적기만 했잖아.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하긴 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고를 하질 않았잖아요. 하다못해 탄핵되는 날까지도 봐봐 생각을 해봐요. 복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아. 그때도 케이크를 5단 케이크 그거를 준비할 정도로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 봤을 때 약간 불쌍하더라고요. 네. 주변에 진실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발가벗은 임금님 뭐 이런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왕 이런 걸 찾아보면서 아 이런 왕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왕이 있는데 타이 나라에 이제 지금 현재 라마 9세래요. 그분은 여러 곳에 사찰 뭐 이러면서 왕실의 많은 재산을 다니시면서 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그 돈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그건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이 나와서 집 곳곳 아니면 아주 큰 건물 이런 데 되면 두 왕과 왕비의 초상화가 그렇게 걸려 있고 그 두 사람을 거의 신격화한대.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왕이 이제 자기 재산을 해서 그렇게 국민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신처럼 존경을 받는 왕이 있는가 하면 실은 정말 민주주의의 대통령인데 자기가 여왕인 줄 알고 살았던 503번 네. 그분도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503번이 법원에서 어떠한 죄를 딱 형량을 받고 그걸 하는 동안은 우리 국민 모두도 이제 그거에선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마마소리 이제 그만 집어 넣으시고. 근데 진심 우러나서 마마소리를 한 걸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전에 그 걸그룹이었던 주인공이 나왔고요. 주지훈이라는 그런 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전제 군주제일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건 어디까지나 드라마니까 제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사극 같은 거 있죠. 혹은 약간 르네상스 시대 그런 영화 그런 고전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막 드레스 입은 그런 모습 보고 나 저때 살았던 것 같아. 어서 많이 본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공주병이 아니라 그리고 막 사극에서 나오면은 막 왕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굉장히 전개가 그 권력 구도를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개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극. 그런데 그 드라마가 퓨전이죠, 일종의. 현대인데 그 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는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나도 저런 전제 군주제 국가에 약간 퓨전 드라마지만 그런 걸 상상한 적은 있어요. 그게 조금씩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 컴플렉스, 신데렐라 뭐 컴플렉스 맞아요. 그렇죠. 백마탄 왕자님 기다리고 백마탄 왕자님보다는 내가 백마를 타고 가서 태워주고 싶은 요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백마를 사준다든지. 네. 그걸 보면서 아 할머니 막 그렇게 뭐 울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는 특히 제가 대구니까 네. 솔직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대구 쪽에서는 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무슨 모임에 가서 솔직히 대통령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가 야 그래도 그건 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왜 아직도 어른들은 대통령 왕처럼 생각을 할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아직 있는 것 같아. 세뇌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 갔다 왔어요. 아, 맞아. 네, 부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뭐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일정 때문에 갔다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바다를 들렸어요. 네. 거기서 이제 회도 먹고 그러느라고 바다를 들렸는데 부산 분들이 거의 다일 거 아니에요. 바다 그 밤에 해변가에. 근데 우리랑 같이 가신 일행들도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보니 바다가 이제 유혹을 하니 뭐 모래사장을 뭐 맨발로 뛰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휠체어에 타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누군가가 이제 뭐 요청을 하면 뭐 그 노래 불러주시기도 하고 모금함통도 있어서 뭐 이렇게 노래가 마음에 들면 이제 거기다 모금하는 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같이 간 분이 약간 일부러 꼬장을 피웠어요. 거기서 그분한테 꼬장을 피운 게 아니고 이제 술 먹은 김에 그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이런 세간의 사태들. 그러니까 이 언니의 이 언니의 고향이 원래 부산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경상도 지역이나 이런 예전에 이제 박근혜를 지지하고 했던 특히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이런 새누리라던가 이런 과거에 이쪽을 많이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하고 남자분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이 정신을 못 차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왜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가짜 뉴스. 예. 네, 카톡으로. 페이크들. 네, 뭐 문재인은 뭐 빨갱이고. 그리고 뭐 5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거고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 지인분들이 보내준 것도 받아보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네, 그런데도 지금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다 가짜 뉴스라는 거를 다 알잖아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부산을 비하는 게 아니라 부산 사람들 굉장히 야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전에 거기가 원래 야도라고 불렸었잖아요. 네. 경상도 지역이. 그렇죠. 예,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나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지만 여전히 세뇌의 굴레 속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보면서 저는 거기에 싸움에 개입되진 않았어요. 네, 저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싸웠다간 난리 났을걸? 네, 맨정신인데 그렇게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집회 장소거나 그랬다고 하면 한 방 먹였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또 싸움이다 경찰이라도 뜨게 되면 아무래도 또 신상 털리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참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세뇌의 굴레에 아직도 못 벗어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이해를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셨다라는 생각에 조금만 더 좋은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그분들도 일단 우리 어른이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한테 사랑이라든가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면 좀 더 그 거친 면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제일 더 먼저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이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승자의 좋은 마음, 배려도 거기에다가 그분들은 아직도 조선시대를 살고 계신다라는 그런 측은지심도 더해져서 우리가 조금만 더 그분들을 아름답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주자. 쉽게 말해 그냥 버리자. 아니지, 버릴 수는 없죠. 장난이고요. 당연하죠. 사람이 근데 쉽게 변하나요? 변하진 않죠. 그렇죠.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진짜 홍준표가 괜찮은 발언을 했어. 칭찬해줄 수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표장에 갔을 때 그 사람 찍어? 아니야. 안 찍지요. 당연한 거지.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뭐 묻은 개가 뭘 한다고. 그 말 잊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안 바뀌면 혈통도 안 바뀌는 건데. 아니 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서서히 천천히 그렇죠. 바뀌어나고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맞아.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지금 그 정권 교체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바뀌면 이제 복지국가로 들어서는 그런 과도기잖아요. 바뀌었어. 그러면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내가 좀 세련돼져야지 좀 괜찮아져야지 라고 서서히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 오늘 뭐 뜬금없이 왜 왕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박정희, 뭐 전두환 제왕짓 한 사람 그 대통령들을 놔두고 누구한테 제왕적 대통령 짓을 하냐라고 말하면 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거기다가 솔직히는 또 우리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님한테도 약간은 제왕적인 지도자를 국민도 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좀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뭐 연설할 때 굉장히 멋있어야 되고 그랬다가 제일 놀랬던 건 박원순 시장님 연설하시는데 너무 말을 못해. 솔직히 나도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그분 지금 하시는 거 봐. 너무 좋잖아. 그래서 꼭 말 잘하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게 가자 이러는 사람이 좋은 대통령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박원순 시장님한테서 배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거는 맞고요. 우리도 이제 정말 우리도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목소리 변조해갖고 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건 근데 그 사람 와이프 이름이 김미경이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개명의 언니. 원 플러스 원으로 서울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정말 진실은 밝혀주세요. 저는 그분이 상가집에 가서 그것도 소녀상 할머니 상가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 진짜 참 뻘짓은 혼자서 다 하고 다니네. 세월호
앞에서 사진 찍은 분들이나 거기 가서 그분들은 변하질 않아요. 전에도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들이 그렇게 진실을 밝혀달라 막 그럴 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그분들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거기 가가지고 광장에서도 전에 단체 사진을 막 찍고 그랬었잖아요. 기가 막히는데 이번에도 또 그 짓을 또 했잖아요. 이건 해명을 들을 게 아니라 나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잘라야 된다고. 아니 자르라고. 뭐 출당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제발. 근데 민주당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왜냐하면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돼요. 골문데 그냥 내비둔다고 해서 그게 낫지 않아요. 살을 도려내야 돼. 아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뭐 후보자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이 그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아무리 아끼는 자기의 가신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라줘야지. 그래 우리는 밑에 있는 우리가 보기 얘들이 바뀌었구나. 좀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차차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화력발전소 같은 것만 제대로 지금 더 짓지 않고 있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을 하더라도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경보 미세먼지의 수치를 알려주는 그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제대로 안 알리고 있죠. 제대로 안 알리고 있고 국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한 200일 이상이 사실은 이 공기 질이 너무 나쁜 상태여서 사실 그거를 다 알려주면 국민들이 충격에 빠질까봐 알리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다 까야 된다. 확실하게 까고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판을 짜야 된다. 자, 다음 우리 송 작가님. 중국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가 발표한 세계에서 스모그 제일 심한 도시 1, 2, 3위. 1위가 서울, 2위가 인천, 3위가 베이징입니다. 미치겠다. 우리가 이제 은메달. 중국을 이겼어요? 중국을 이겼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와, 양궁이야 이거?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수치가 200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50 이상이면 외국에서는 외출도 안 합니다. 근데 200이 넘는 미세먼지 수치가 200일 이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휴. 미세먼지에 5년 노출되면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미세먼지에는 초미세먼지 비중이 70%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방사선 수치가 가장 높은 전 세계 미세먼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중에 아주 악질 미세먼지를 보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을 말하라 그랬더니 대책 없음? 네,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셀 거냐고. 없댔잖아요. 없다니까. 시민이면 짝 한번 말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지. 로봇셀을 만들어서 하늘에 수천 마리의 로봇을 날려서 모든 공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36조만 밀어주십시오.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야. 현실적인데요? 로봇 물고기의 이유. 하늘 나는 로봇셀.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드론을, 아니, 이거 방법이 돼요. 드론을 이용한 공중에서의 집중적인 살포 내지는 포집 같은 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밀겠습니다, 나. 그래서 30조를 내가 시키갈 수가 있는 거야. 벌써 지지세력 뜨잖아. 지지세력 뜨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쳐보겠다는 생각하고 있어. 그 대표적인 게 타워 세우겠다는 거였잖아요. 안철수가 그거 검토해보겠다고. 예. 밖에 갔다가 에어컨 트는 짓거리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그다음에 명정님. 저를 지지해 주시면. 벌써 빙이 됐어. 네. 저를 지지해 주시면 첫 번째 화력발전소를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조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로 100% 전환을 하고 핵발전소도 단기적으로 30년 계획을 세워서 완전 없애겠습니다. 10년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양희원 형님은. 그러면 제가 좀 더 보수적이라. 두 번째, 서울과 인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미세먼지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연료 문제, 에너지 문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도시가스, 등유, 경유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난방 문제. 난방 문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풍력과 조력과 태양광으로
100% 대처할 수 있게 10년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요. 두 번째, 자동차, 화석연료를 때우는 자동차의 도심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도심 통행세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통행세와 주차료를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웬만큼 하고 있는 정책들 아니에요? 왜 남의 정책을 카피하세요? 하고 있는 거를 펴 떨어집니다.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이 아젠다가 안철수나 문재인 후보가 뭔가 정책으로 하려 그러면 지금 정책 중에 복지도 꽤 있지만 사실 미세먼지 공약은 아젠다가 될 수 있는데요.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심각한데 방법이 사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나오고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래요.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뭐 다 여타 후보도 그런 건데 석탄 발전소 줄이겠다. 그것도 맞는 거고 중국 외교를 다 웬만 후보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외교를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야. 그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미세먼지를 우리 외교로 잡겠다? 중국도 지금 하고 싶은 텐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차라리 그 부분은 그 우리 서해 황해 쪽 그쪽에 배타적 경계수역 경계면에 신비님이 말씀하신 로봇 새를 띄워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방법이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거대적인 지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지금 소송으로 비화되고요. 국가가 보상해주게 생겼어요. 근데 손학규 지금 아직도 이 민주당 출신인 사람이 과거 종북파를 하겠다는 손학규 씨는 원상복귀한 것 같아요. 이 손학규 씨가 10년 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맞아요. 한나라당이 수구 보수 성향이 너무 세서 그거를 비판하고 탈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손학규는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는 그 워싱턴 오리알 동기예요. 아 그래요? 1999년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오리알 3인방이 동문 수학을 했는데 그 당시 그 3인방이 손학규, 홍준표, 이명박이거든. 이때부터 이제 미국 안에서부터 우정을 쌓아온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번에 이제 홍준표한테 저런 전과자라 그랬나 아무튼 뭐 법원에서 지금 형학 두고 있는 사람이 후보라니 참 깝깝하다 그러니까 아유 저 양반 그렇게 안 봤는데 토굴에나 다시 들어가지 말고 그냥 광명저택에 그냥 짜부라져 있으시라고 이게 막 설전을 벌이고 있는 단계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손학규는 너무 오래간만에 정치적인 복귀를 해가지고 감을 잃은 거야.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정치 스타일을 지금 그대로 들고 나와서 뭔가 도와준다고 찌쩍찌쩍 하고 있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의 손학규네요. 어쨌건 손학규의 색깔론 정말 이런 걸 구태라고 하는 거고요. 적폐죠, 적폐. 그러면서 이제 토론에서도 이제 주적 논쟁이 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뒤에 선 것도 여론 논쟁이 할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했네. 진짜. 심지어 박지원이 너무 오래 있었다니까. 박지원이 문재인이 주적이라는 말을 못했다고 공세를 펴는 발언을 지금 오늘부터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박지원 지원이 형님은 노망기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더라고. 그렇죠. 그 대놓고 문재인이 당선돼야 된다 소리를 또 공개 발언을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또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골치가 아파요. 박지원 대표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박지원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박지원이 안철수의 표의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전라도 당 이미지 때문에 TK나 PK 쪽에 보수표를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박지원이 사실상 주도하는 사실상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박지원이 거치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쟁탈전이 이게 무시 못하는 상태. 호남에서 표를 더 많이 얻거나 의미있게 얻는 쪽이 사실은 민주개혁 세력의 그 적자라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호남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지역감정까지 서슴없이 지금 그것도 틀린 팩트로 문재인 당선 안 되면 대구 강물에서 빠져 죽겠다고 했다. 요거를 문재인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홍준표가 한 발언이래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 헷갈려해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그건 이제 표명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셜 미디어 사회가 돼서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가 발달이 돼서 이게 기사화되는데요. 만약에요. 이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게 먹혀요. 지역에서는 먹혀요.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반복했지만 시골에 한번 다녀오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요. 예를 들면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사드를 문재인이 도입했다고 전라도 갔더니.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
사드 문재인 때문에 도입한다면 이렇게 무슨 소리 이게 누가 들었어요? 택시기사들이 그런데 전남 전북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그 후보를 물타기 해버려요. 근데 지금 이 색깔론이 먹히기에는 여러 가지 구도가 참 맞지가 않아요. 이게 1대1 진영 논리의 상태에서는 색깔론이 공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좀 먹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분지계의 상태에서 물고 물리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홍준표는 그 토론회 때 계속 저 당은 안철수의 저 당은 사실은 박지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기가 사실은 굉장히 종북적인 곳이다. 저기가 과거에 대북 송금 그 문제로 박지원이 감옥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국민의당이 색깔은 초록색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뭔가 종북적인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열라 하고 있거든. 그런데 한편 그렇게 지목되고 있는 박지원 이 사람은 또 다니면서 거꾸로 색깔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다시금 문재인 후보를 놓고서 이 사람이 뭔가 북한 내지는 주적 이런 것을 표현을 안 했다.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막 상대방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나한테로 오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DJ를 직접 모셨던 박지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주적은. 왜냐하면 DJ 자신이 북한을 주적으로 지명을 안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색깔 농사에 공격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걸 계승한다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펼치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고요. 지금 박지원의 목표는 안철수의 당선이 아니에요. 호남 맹주로서의 국민의당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유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안철수는 죽어도 나는 끝까지 호남에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분이 그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깊어졌네요. 아우, 그러게.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지원 대표인가요? 대표죠. 네. 박지원 대표하고 어쨌든 개인 면담을 30분까지 해본 사람인데. 어디서? 국회에서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분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김무성 반열에 오른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패널들은 아시죠? 지역감정 제일 싫어합니다. 호남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가 당선돼야 호남의 지분을 가져온단 말을 했어요. 맞아요. 지분 발언 있었어요. 지금 호남인들은 뭐 조수로 보는 겁니까? 네, 열받았다고요. 호남인들이 지분 몇 자리, 그 지분이 호남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치 몰입애들 정치 지분 가져갔다는 그거잖아요. 그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안철수가 돼야 된다. 저는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역감정 일으킨 놈은 동서를 막론하고 다 짱돌로 조사버릴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정 이야기 아까 우리 하셨는데요.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걸 버렸어요. 아까 DJ 얘기 나왔잖아요. 예. 뼛속까지 DJ이고 DJ 적자라고 자기 당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인간이 DJ를 골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한 방에 거예요. 보냈는데요. 이게 홍준표 쓰레기 같은 애들이 합승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라도 폄훼 발언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박지원이 제거해라. 몸은 박지원, 얼굴은 안철수. 이 이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당이 호남 패권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표가 확장이 없을까 봐 국민의당 내에서는 또 호남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서 전국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발판을 삼는다. 그러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을 발판으로 밟아서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호남을 대변하는 당인 거냐? 여기에서 또 호남 차별인 말이 또 재생산된다는 데서 굉장히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호남에서 표를 얻어야 되고 그렇죠. 공천도 거기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남 편향적인 지역 감정 엄청 쏟아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토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안철수 표가 막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기 정체성까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의 딜레마인 거라 지역 정당일 수밖에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호남 자민련 그렇죠. 형태로 40%밖에 안 되는 그 정당인데 소멸될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른 말을
같은 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북 송금 특검을 문재인이 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걸러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문재인은 북한을 주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자기 가치관 다 버려야 되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만 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것들아. 아니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박지원 씨 주적인 북한에 친히 방문하셔가지고 김정일과 환하게 웃으면서 주적의 수계와 악수를 하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또 북한에 송금한 것 때문에 지검에서 처벌받았죠. 아니 주적한테 돈을 보냈네. 이건 완전히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다 써야 되는 건데. 어제 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우리 방송에 나왔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스탠스,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 지역감정의 최대 피해자가 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가진 능력이든 사회적, 세계적 위치 등을 떠나서 지역감정과 색관련의 가장 엄중한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호남당 만들어가지고 호남 홀개론 같은 걸로 정치적으로 살아난 자들. 그래서 분당에 나가서 호남당 만들려고 할 때부터 저는 국민의당 야당으로 안 봐요. 정말 진정한 적폐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의 정책성도 버려버렸어요.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가 50% 가까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퍼센트지가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30% 중반대에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쪽이. 뭐 50% 가까이가 아니고요.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요. 57.9, 안철수 27.4. 그러니까 50 후반대 때 20대 중반대로 호남이 버린 거예요, 안철수. 분위기 좋을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 정도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실제로 유세 현장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영상 자료들을 보니까 심각하더만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의 사진을 찍기로 했다. 500밀리 망원 렌즈를 통해 본 문재인 후보의 얼굴. 추모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애써 울음을 참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평생 사람 얼굴만 관찰해온 나는 얼굴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생겼다. 이날 눈물을 훔치는 문재인의 슬픈 표정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닌 진심으로 보였다.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취임과 함께 수많은 걸림돌이 그의 앞에 놓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가슴 아픈 일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대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표를 넣기 위한 국민의당의 두 가지 악재랄까 그들의 실책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손학규 씨. 아직 토글로 안 들어갔나요? 인터뷰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 문재인 찍으면 김정은한테 먼저 간다. 제가 볼 때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진 게 학규성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 안철수 뭐라 그랬냐면 북한 김정은이 나를 두려워한대.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 전에 이제 문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차악론, 차악을 찍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 꽂히면 약간 삐진 사람처럼 계속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집착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어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전번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번 토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재인 후보에게 묻고 싶어 하는 바가 그건 거예요. 너 나더러 적폐 세력이라고 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묻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그 동일 맥락에서 조갑제나 뭐 이런 사람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 발언을 했다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적폐 세력으로 본 거가 문제다. 이 얘기를 한다면서 북한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당신은 종북입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묻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을 적폐라고 한 거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말싸움을 별로 안 해봤나 봐 살면서 이렇게 상대방 얘기에서 이렇게 탁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잘 못하고 자기가 원래
준비해왔던 말을 자기 얘기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싸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막 수세에 몰리고 막 이렇게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좋게 얘기하고 차악으로 안철수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으니까 김정은은 나를 두려워하는 고야로까지 이제 논리를 발전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웃기는 얘기가 돼버리고 이걸 제대로 평가하자면 김정은도 안철수는 사람 아닌 거 알아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상한 방식으로 변환시켜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제일 먼저 미국 가라고 촉구해야 되나요? 일본 가라고 촉구해야 되나요? 중국 가라고 촉구해야 되나요? 북한 가라고 촉구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선이 되면 어디를 먼저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에 북한과 대화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제일 먼저 북한을 안 가면 가라고 해야 돼요. 지금. 맞아요. 가서 지금 핵 문제 해결하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중국 가서 합의하고 사드 문제 합의하고 미국 가라. 이렇게 해야 될 판에 미친 이 한 나라의 그래도 어르신이었다는 우리 이 학교가 그러고 보니 이 3년 동안 신변에 짱돌한데 안 맞은 사람이 이 사람이네. 한번 맞아봐야 돼. 우리 국민은 이구동성 북한을 먼저 가라고 문재인 또는 당선자한테 촉구해야 돼요. 그래야 한반도 긴장이 완화돼야 경제 살아나고 주식 올라가고 국민 경제 좋아진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들 떼거리로 몰려와서 돈 쓰고 이건데 이 손학규 톡으로 너무 오래 있었다니까 이 양반이 지금 짜증나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앱 깔아서요. 전국에 있는 호텔 예약해 보십시오. 몇 % 할인인 줄 아세요? 한 70% 할인되고 70%요. 그래요? 27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자고 왔습니다. 호텔. 4성급 호텔에서. 그리고 지금 명동에 얼마나 수입이 적어진지 아세요? 그 노점상 있으신 분들이 60%가 죽었대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에 드러나고 있는 거고 호남 분들은 듣기 좋아 전략적 투표지 사실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찍는 것이 올바른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 떠나지 집도끼 다 잃는 상황이 되지 안철수는 최종 대선에서 20% 득표가 넘기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네 번째에 박지원이 잘못한 게 뭐냐면 좌파 논쟁에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촛불에서의 적폐 청산의 대선이잖아요. 촛불 대선이라고도 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적폐를 청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선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적폐를 청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꿈이 담겨진 투표 한 장 한 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정당이 촛불에 계승을 했다라는 정당이 좌파 우파 논쟁에 합류해버렸어요. 저희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은요 좌파 우파 논쟁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두고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념 논쟁의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적폐를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반도 그다음에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 때문에 지금 일자리 창출 이게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의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정치사적에 내온 어떤 성취 같은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적에 꼽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진영 논리, 확고한 1대1의 진영 논리에 틈을 내서 어찌됐든 다당제적인 구도를 가져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과거 굉장히 올드한 방식의 지금 이념 논쟁 이런 것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방식을 좀 방지하는 그런 그 3자 구도의 양태를 만들어낸 것 이거는 참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자신들의 어떤 의의랄까 존재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진영 논리로부터 벗어난 어떤 자신들이 얘기해왔던 참신한 새정치 이런 어떤
통합의 문제 이런 것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지금 행태에 놓여진 거예요. 안철수는 끊임없이 사실은 뭐 통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순전히 그 적폐 논쟁으로 나를 몰아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그 진영 논리로부터 나는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노선으로 새 정치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내에 엇박자가 나면서 박지원은 예전에 그것도 너무 웃겨. 한 가지만 해야지. 이쪽 편에서 너 왜 주적이라고 얘기 안 해. 또 이쪽에 가가지고는 또 이런 논쟁.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진영 논리를 재생산하는 구조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이 네. 이건 스스로 말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토론에서도 적폐 세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적폐 세력을 찍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성의 토대가 안 된 민심의 기반을 두고 선거를 하려다 보니 적폐 세력들을 찍었던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철수 자체가 뭐 태생적으로 저는 뭐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이 사람은 민주 쪽 사람은 아니구나 결이 이렇게 느껴서 이건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그쪽에 표를 얻고자 하니 적폐 자체를 찍었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적폐로 돌아가는 거지. 안철수는 민주 쪽을 가장한 사실은 보수, 수구 세력의 후보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캠프가 그렇다. 북한 주적론이라든지 색깔론이라든지 지역 감정은 꺼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슈를 무화시켜 버려야 되는 거지. 원래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렇지. 여러분 새 정치에 주목해 주세요. 새 정치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롭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진영 논리 안으로 다시금 자기 자신을 그 안으로 가서 분해시켜 버리는 식이 돼버린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정책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미세먼지 이야기인데요. 자, 후보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라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시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세먼지 얘기하면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가면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지배력과 어떤 레버리지가 있는